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세월 동안 저 자신을 위해서는 티셔츠 하나 사본 적 없는 저희 애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아줌마인데요. 제가 과장을 하거나 괜히 불쌍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게 한이 되어서 그래요. 저희 나이 때는 속안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훌훌 털어놓아야 마음도 몸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긴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농부의 딸로 어려서부터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적도 나름 좋은 편이었고요. 농촌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는 일은 마을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나 가능했는데 제가 바로 그 중 한 명이었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시작한 저는 점차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직장도 구해 완연한 서울 사람이 다 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서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댁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요. 당시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많이 없었던 저는 조금 오래 걸려도 저렴한 열차를 타고 부모님 댁에 가곤 했거든요. 무전 여행 중이었던 남편은 제가 읽던 책에 관심을 가지며 먼저 말을 걸어왔죠. 이 작가 좋아하세요? 저는 이 작가가 쓴 책 되게 좋아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 다 읽었는데. 아, 네. 저는 처음이에요. 정말요? 처음인데 읽을 만한가요? 네. 재밌게 읽고는 있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그 책을 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자신이 여행 중에 거쳐온 곳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밝고 위험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저도 점점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처음 본 남편은 정말 착하고 건실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처음 본 사람하고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멋져 보였고 대화를 할 때도 서글서글한 면이 보였거든요. 혼자서 배낭 하나만 메고 무전 여행을 하는 모습도 당차 보였고요. 그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포부가 큰 사람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아버지를 본받아서 제 사업체를 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창업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일단 지금은 땡땡기업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땡땡기업이면 대기업이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대단한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사업할 때를 생각하면서 뭐든 배우려고 일하다 보니 확실히 보람차긴 해요. 저한테는 작은 것 하나도 의미가 깊고 흥미로우니까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가 되어서 남편이 제게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만나자며 연락처를 물어보고 갔거든요. 솔직히 연락처를 주긴 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우연히 한 번 본 사이에 만남을 이어간다는 게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2달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은 제게 여행이 끝났다며 연락을 해왔죠. 그 이후로도
두 번, 세 번 더 만남을 이어가다가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명품이나 비싼 옷 같은 건 볼 줄 모르지만 남편이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듣고 있노라면 엄청난 창업 신화를 이루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히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들은 남편은 푸하하 웃으면서 그 정도 부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모르지만 먼저 가시고 난 뒤에는 나름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그간 일궈오셨던 사업체를 매각하셨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이윤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려받은 것이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소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2세는 어림도 없다는 거였죠. 실제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생각보다 집 안이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장면을 겪게 될까봐 무서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군요. 한 가지 신기했던 건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창업주들은 직계 가족한테 사업체를 물려주지 않아? 당신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다면 모를까? 당신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지 않았어? 아버지는 사실 나한테 사업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당신이 이미 큰 돈 벌어다 줬으니 그걸로만 만족하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좋은 회사라면서 거기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래? 신기하네. 왜 당신한텐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몰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나? 자세한 이유는 남편도 알지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렸어요. 나중에 이걸 놓치고 그냥 결혼하게 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잘 만났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기억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력이 낮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는 거였어요. 어머, 네가 우리 일권이 여자친구구나. 아, 이제 일권이 아내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뭘 벌써 아내야. 아직은 편하게 불러도 돼, 엄마. 어서 들어와. 참 예쁘기도 하다.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집이 굉장히 잘 지은 고급진 저택이더군요. 또 시어머니가 절 반기시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살림이나 음식이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진수성찬이긴 했지만 시골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차려주시는 그런 친숙한 상이었죠.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나오면 오히려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라서 다행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역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집안 소개를 해주실 때나 남편의 직장 이야기를 할 때나 무슨 얘기를 해도 시아버지 얘기를 꼭 꺼내셨거든요.
저도 듣고 있다 보니 아무 연고도 없이 큰 사업을 일구신 게 참 대단한 분 같았죠. 어쨌든 그렇게 시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양가 모두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예쁜 딸도 낳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잘생긴 아들까지 낳았어요.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했던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순간이었네요. 저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육아휴직을 내고 지냈는데 이후 회사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둘째를 가지게 되니 앞으로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회사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직장을 관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그때는 남편이 아직 대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라 남편의 수입만으로 육아를 하기 충분하기도 했고 하필 연년생으로 애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다 보니 그 편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 역시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도 제가 회사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둘째 낳고 회사를 관두고 육아에 전념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워낙 저희 아이들을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도 드리고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노시라고 용돈도 드리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집에서 딸기며 고기, 연잎밥과 같은 보양식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제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셔서 신경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엄마한테 택배를 붙였다는 연락을 받고 곧 오겠거니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혹시 제가 없을 때 친정에서 온 거 없었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해맑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너 엊그제 한솔이 데리고 병원 간 날, 그날 왔어. 딸기랑 소고기랑 연잎밥. 맞지?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전 어디 배송 잘못된 줄 알았어요. 혹시 어디에 넣어 놓으셨어요? 딸기는 다 먹었고 고기랑 연잎밥은 아직 조금 남았어. 부모님께 너무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줄래? 네?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다 드셨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먹니? 고기랑 연잎밥은 집에서 끼니마다 조금씩 먹고 있단다. 아, 고기도 거의 다 먹긴 한 것 같다만. 저희 부모님이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아무 말 없이 드시다뇨. 저는 배송이 아예 안 온 줄 알았어요, 어머님. 어머, 그래? 배송 왔다고 말해 줄 걸 그랬네. 근데 그 고기가 정말 맛있던데. 다음에는 양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해다오. 너무 해맑게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나눠 먹자고 하시면 그거야 저도 상관은 없는데 빤히 저희 집으로 온 택배를 보자마자 홀라당 다 까드시고 남은 음식은 저한테 말도 없이 본인 집으로 가져가셨다는 게 좀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건 사실이니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자 하고 넘기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음식, 물건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진 계기가 한 번 더 있었죠. 첫째를 먼저 어린이집에 보내고 조금 육아가 편해질 시기였어요. 육아로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으로 틈만 나면 놀러 오셨어요. 손주도 없는데 오셔서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저와 수다를 떨곤 하셨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니 저는 쉴 시간도 없어서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비가 거의 배로 뛰어버리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새로 사다 놓은 간식거리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먹어치우거나 추가로 집에 돌아가시면서 챙겨가시기까지 하셨거든요. 저희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있으니 처음엔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청소기를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 오셔서 한참 다른 얘기하며 수다 떠시다가 집에 갈 때 아 맞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요. 내가 깜빡하고 그냥 갈 뻔했네. 안에 들어가서 청소기 좀 다오. 네? 청소기요? 그냥 미는 거랑 로봇 청소기도 같이 줄래? 갑자기 청소기는 왜요? 우리 집 청소기가 다 낡아서 이제 영 시원치가 않거든. 여기 올 때마다 네가 청소하는 모습 보니까 짱짱하고 좋아 보이더라. 나 좀 가져다 주겠니? 어머님, 그러면 저희는 당장 청소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청소기가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고쳐드리던지 했을 텐데요. 나도 이제 생각이 난 걸 어쩌니? 그런데 청소기 지금 당장 사용할 거니? 아까 낮에 청소기 돌리더만. 일단 우리 집 좀 쓰고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저는 찜찜했지만 쓰고 다시 돌려주신다는 말에 일단 가져다 드렸어요. 그 무거운 걸 시어머니는 가뿐하게 들고는 고맙다며 호호 웃고 가시더군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 저번에 청소기 가져가셨다고 했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돌려준다는 말씀이 없으시네?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봐. 내가 얘기 꺼냈다가 괜히 서로 이상해지면 어떡해. 그냥 하나 새로 사. 그거 또 가져오기도 번거롭고 그런데 뭐. 많이 비싼가? 청소기가? 그거 몇십만 원짜린데 로봇 청소기도 같이 가져가셔서 그것까지 다 사려면 훨씬 돈 많이 나가. 어머님은 아이도 없으시고 로봇 청소기 하나만 가져가셔도 청소 편하실 텐데 왜 전부 들고 가셨는지 몰라. 내가 새로 사줄게. 잠깐만 기다려 봐봐. 아니면 당신 말처럼 일반 청소기만 다시 갖다 달라고 해보든지. 그러니까 그걸 당신이 좀 말해보라니까. 원참 알았어. 저의 성화의 남편은 내키지 않은 듯 대강 알았다며 얼버무렸고 결국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청소기는 오지 않았어요.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웃으며 곧 가져다 주신다고만 하시고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기만 하셨어요. 희한하게 그전에는 그렇게 집에 자주 오시던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가져가신 뒤로는 한 번도 저희 집을 찾아오질 않더군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일일이 손으로 청소를 하다가 결국엔 그냥 청소기를 사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엔 커피포트, 그 다음엔 미니 냉동고, 그 뒤로도 약 1년 동안
저희 집 살림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랑 제대로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 더는 안 돼요. 저희 집에서 뭐 가져가시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저번부터 느꼈는데 너 나한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니니? 너 살림하는 거 보니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던데. 나도 이런 화장대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너 아이 키운다고 한 번도 여기 앉아있는 꼴을 못 봤는데 어차피 안 쓰는 거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있을 때만 정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저도 씻고 화장품도 발라야 해요. 다 제가 쓰려고 신혼 때 마련해온 건데 한두 개도 아니고 저희 집 세간살이를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너도 정말 애가 쪼잔하고 속이 좁구나. 내가 무작정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족끼리 서로 돌려 쓸 수도 있는 거지. 남이 들으면 내가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럼 그렇게 가져가신 것들 중에 하나라도 돌려주신 게 있으세요? 제가 직접 어머님 댁에 가서 가져오려고 해도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안 주시잖아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절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와 소통이 잘 될 리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게 된 이후로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죠.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건 뜸해졌지만 그럼에도 가끔 오실 때마다 자잘한 간식거리나 장봐온 음식들을 가져가시는 건 여전하더군요. 남편도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재를 하지 않으니 저도 그때부터는 굳이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거나 배려해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말썽을 피우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내 친구 형철이 알지? 걔랑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긴 했어요. 워낙 결혼 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요 옆 동네 골목에 정말 괜찮은 자리를 하나 알아봤거든. 거기에 선술집을 하나 차릴까 싶어. 선술집? 뭐 당신이 요리는 괜찮게 하니까 식당도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걸 같이 할 수 있겠어? 애들 조금만 더 크면 하지. 지금은 나도 시간 내서 도와줄 수도 없는데. 아냐, 지금 딱 그 자리에 매물이 나와서 들어가야 돼. 형철이 그놈이 일식집 셰프 경력만 7년이야. 우리 둘이 같이 하니까 괜찮을 거야. 당신이 안 도와줘도 돼. 그렇다면 다행이고. 당신이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뭔데? 그 선술집을 당신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뭐? 형철이랑 당신이랑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나 이번에 겸업하는 거 걸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 한 번만 나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일이었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알았다고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가 허락해주자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저에게 애정 공세를 펼쳤고 저는 그렇게 원하던 일이니 직접 도와주진 못해도 항상 집밥도 든든하게 챙겨주고 친구분과 같이 먹으라고 도시락이며
포도즙 같은 건강식들을 보내주었죠.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생들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어려우니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거니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확히 2년 반 만에 가게를 접더군요. TV에 나오는 다른 성공한 사업가들도 처음에는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여러 번도 망해봤다고 하니 저는 남편에게 값진 경험이 됐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상심이 클 테니 저라도 힘이 되어주자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제 명의로 빚이 4억이나 쌓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놀란 마음에 당장 선술집으로 쳐들어갔죠. 근데 사업장 꼬라지가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사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라 자재 볼 줄은 알았어요. 게다가 바닷가가 가까운 농촌에서 지내다 보니 해산물이나 농수산물을 어느 정도 볼 줄도 알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대책 없게도 비싼 인테리어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주방을 오픈해 놓고 비싼 재료들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썩히고 있는 겁니다. 선술집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장식품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서요. 그런 주제에 가게를 확장하겠다며 차로 10분 거리에 두 번째 매장 오픈까지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남편과 그 옆에 있던 동업자인 친구가 갑자기 쳐들어온 절 보고 깜짝 놀라며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이 우편물들 뭐냐고.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잠깐만 진정해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4억이라고 빚이. 4억이 어디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선술집 하나 하는데 뭔 돈을 어떻게 썼길래 이딴 금액이 나와. 애들 이제 내일 모레면 초등학생인데 빚이 4억이라는 게 지금 말이 돼? 내가 다 만회할게 여보. 제발 진정 좀 해.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거야. 저는 남편이 괜찮다며 호언장담을 하길래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4억 이상 남아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같이 선술집을 차렸다던, 법적으로는 저와 공동 명의로 선술집을 차렸던 친구분을 통해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과거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친구 말에 따르면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미 사업을 2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저와 사귀기 전에도 이미 칵테일 바를 차렸다가 망하고 그 이후에는 무슨 식자재 도매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더군요. 그 2번의 실패로 이미 시아버지의 유산은 거의 다 바닥이 나버렸고 2번째 사업을 할 때엔 회사에 겸업사실을 들켜 잘려버릴 뻔한 걸 다행히 그 당시가 사업을 접던 시기였어서 겨우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선술집을 차릴 때엔 제 명의를 빌린 것이었고요. 저와 처음 만났던 열차 안에서 무전여행 중이라던 남편은 사실 회사의 징계로 정직이 된 상태에서 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거였죠. 그 모든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간 남편이 가진 재산에 비해 겸손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천치처럼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왜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시지 않았는지, 그냥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사업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업병 중증 환자인데다 재산관리도 엉망이었어요. 더 이상 남은 유산이 없어 4억의 빚은 고스란히 저희가 피땀 흘려 갚아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생활비는 일정하게 꼬박꼬박 주길래 남편이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줄만 알고 있던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얼른 이혼을 하라며 성화였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얼른 손절을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제 아이들을 아빠 없이 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만약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양육비나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요. 당장 눈앞의 산부터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일단 신혼집부터 팔고 전세나 임대주택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신나간 양반이 태평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이, 걱정 마. 내가 그래도 땡땡기업 개발팀 과장인데 이거 별거 아니야. 정신 안 차려? 그럴 거면 당신 명의로 대출 땡겨와서 메꾸던가. 당신이 오늘 당장 어디 가서 4억 땡겨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닥쳐.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너무 걱정하니까 그러지. 내가 못 살아 정말. 어떻게 땡땡기업 다니면서 이런 신용등급이 나올 수가 있냐고. 대체 무슨 짓을 하면. 뭐해? 당장 돈 되는 건 다 처분하라고. 남편도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잠시 당황하던 남편은 살금살금 제 눈치를 보며 이사 갈 곳도 알아보고 자신이 친 사고를 열심히 수습하더군요. 그래도 급한 와중에 애들이랑 지내기 괜찮은 전세가 나와 집을 옮기고 당장 2억 8천 정도는 변제할 수가 있었어요. 약 1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지만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월급이면 잠시 얼마 동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남편 월급이 대부분 다 빚을 갚는 데 들어가고 애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저는 그때 회사를 관둔 걸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저의 힘든 사정을 친정에는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친정 부모님도 전부 아시게 되었죠. 남편은 차치하고 일단 제가 걱정이 된 부모님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며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생활비를 포함해서 먹을 것들이나 각종 생활용품이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여전히 이것저것을 가져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이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에 또 손을 댔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빚더미에 앉은 집 살림에까지 손을 댈 수가 있느냐고요. 어머님, 그건 저희 아이들 내일 소풍 간다고. 그래서 도시락 싸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져가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재료도 남는 것 같던데 요리야 또 하면 되지? 네가 요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 나도 자꾸 먹게 되는구나. 너는 어쩜 이렇게 요리도 살림도 야무지니? 안 그래도 이번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왜 자꾸 저희 집 살림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 요리 칭찬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정말 여유 없어요, 어머님.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괜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시간 내서 와주는 건데 이거 과일 몇 개, 김밥 몇 개 먹는다고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과일 몇 개, 김밥 몇 개가 아니라 애들 로션이며 화장실에 사다 둔 샴푸 린스까지 가져가시잖아요. 어머님도 집에 들어가시면 살림 충분히 다 있으시면서 왜 자꾸 저희 집 물건들을 가져가시냐고요.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 빠듯하게 맞춰서 살고 있는 거 정말 뻔히 아시면서요.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이 닮아 사업 한번 제대로 성공하면 다 떼돈 벌어다 줄 건데.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가족들한테 미운 소리 하는 건 잘 살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희 집 이제 웬만하면 오시지 말아주세요. 평일에는 특히 더요. 애들 아빠 있을 때만 잠깐씩 오시고 아니면 저희가 일 있을 때 시댁으로 갈게요. 지금 저희 청소해야 되니까 이만 가주세요. 어머, 참 별꼴이야 정말. 시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업 수완이라곤 요만큼도 물려받지 못한 아들을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설령 남편이 나중에 재기할 거라고 믿는다고 해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한데 말이에요. 결국 제가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빈정이 상하셨는지 점점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뜸해지시더군요.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한동안 또다시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듯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싸우던 말던 그냥 관심도 없어 보이더니만 기어이 사고를 한번 더 치고 말았죠. 그 전에 제 명의로 만들어왔던 빚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자꾸만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원래 집을 팔고 이사 온 뒤로 저를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때는 유독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요. 왜 자꾸 슬금슬금 저를 피하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제 명의로 빚을 만들어 와서 마음에 걸렸다면서 어떻게든 그걸 만회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저까지 속이고서요. 1인 가구를 겨냥한 무인 밀키트 가게였는데 남편은 1인 가구라곤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가게를 내놓고는 또다시 허망하게 가게를 날려먹은 것이었죠. 본인이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다 써서 운영을 하던 터라 결국 제 명의의 빚이 사라지자마자 본인 명의의 새로운 빚을 창조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결국 회사에 겸업사실이 걸리면서 해고까지 당했고요. 그 전까지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는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정말 식탁을 뒤엎어버렸죠. 제정신이야?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어도 유분수지. 그렇게 실패해온 경험이 많이 생겼으면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애들 고학년 되고 중학교 가고 그러면 뭐 먹이고 입혀가면서 키우려고 그래. 학원은 안 보낼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당신 생각만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번에는 돈 많이 안 잃었어. 이 집 전세금 뺄 필요도 없고. 우리 그냥 지금 생활비 그대로만 쓰면 돼. 한 1억 4천 정도만 갚으면 된다고. 뭐? 1억 4천? 그걸로 뭐가 지금처럼 산다는 거야? 그것도 당신 대기업 월급 받아올 때나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거라고. 이제 나이 40 넘은 백수가 어디 가서 1억 4천을 만들어 올 거야? 어?
무슨 무인 가게 하나 하는데 빚을 1억 4천을 만들어 오냐고. 너 여자 있니? 어? 너 두 집 살림해? 아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좋은 음식을 비치해 놔야 고객들이 오니까 조금 무리하게 된 거였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여보. 당장 나가. 남편은 맨투맨 차림 그대로 밖으로 쫓겨났고, 다음날 아침 애들 전부 등교시키고 난 뒤에야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이대로는 정말 온 식구가 다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싶었던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를 꼬박 샜는데, 남편 놈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잘만 자더군요. 다음날 남편은 가게 짐을 빼러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저도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남은 물건들 조금이라도 돈 되는 건 다 팔아 치워야 하는데, 그 전에 선술집 망했을 때도 남편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같이 가게를 갔는데요. 가게 안 물건들을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약 기간까지는 시간이 9개월이나 남아 있었고, 다음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았으니 천천히 가게 안 물건을 처분하자는 결론이 났죠. 속이 답답해 괜히 이것저것 정리한답시고 부스럭거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가게 문턱에 앉아 주변을 멍하니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근처에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살림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죠. 다들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다가 그 근처에 가까운 시장이 없다는 게 떠올랐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어차피 가게 자릿세는 계속 나가는데 차라리 여기서 내가 야채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처에 정육점이나 반찬 가게는 있어도 일상 요리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야채를 구할 곳은 없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뭐라도 해야 손해를 덜 보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져다 놓은 냉장고 중에 쓸만한 게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신선한 야채를 놓고, 다른 건 박스에 담아온 그대로 가게 앞에 내놓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아무래도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를 가져다 놓는 건 쉬웠어요. 저는 좋은 재료를 보는 법도 알았고, 고향에 내려가면 친한 농부만 동네에 한가득 계셨거든요. 제 사정을 아는 분들은 선뜻 거래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9개월만 장사할 계획이었기에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잠깐 도움 준다고 생각하고 거래해 주신 거니까요. 그렇게 가져온 야채들을 팔기 시작하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손님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제 예상이 적중한 것이었죠. 손님들은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야채를 구할 수 있어 좋아하시더군요.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 단골 손님이 생기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9개월 동안 수익이 꽤 괜찮게 나오더군요. 특히 김장철에는 제게 배추를 대량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단골 손님들한테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그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결국 저는 상가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고, 가게를 확장해 장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절 돕겠다고 거래를 시작했던 농부들도 나중에는 저를 좋은 동업자라고 생각하시고 물건을 보내주셨죠. 그렇게 저는 야채 장사로 남편의 대기업 월급보다는 아니어도 제 새끼들 먹이고 공부시키기엔
충분한 금액을 벌게 되었어요. 이쁜 구석 하나 없지만 어쨌든 애들 아빠인 남편도 먹이고 입히긴 했죠. 단 남편이 만들어 온 빚만은 절대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전 빚 갚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렸는데 두 번째 빚까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요만큼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채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했었어요. 여기서 장사해서 버는 돈은 여기 자릿세 내야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식구들 생활비로만 쓸 거야. 알겠어? 당신이 만들어 온 당신 빚은 알아서 갚도록 해. 대신 사업은 절대 안 돼. 당신 또 사업하는 순간 그날로 도장 찍을 줄 알아. 알겠어? 또 어디서 나 몰래 사업하다 걸리는 날에는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대리 운전을 뛰든 막노동을 하던 일해서 벌어. 남편은 제 으름장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있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방구석에만 있던 남편은 임시로 시작한 제 장사가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대기업을 다녔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얼마 뒤 작은 회사에 생산직으로 들어가긴 하더군요. 비록 그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은 예전에 비해 턱없이 작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자기가 친 사고를 전부 수습할 때까지는 얌전히 회사를 다녔답니다. 그렇게 빚을 다 갚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매일같이 장사를 했어요. 주말이나 명절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했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들어가는 돈이 정말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애들이 또 연년생이다 보니 뭘 해도 돈이 2배씩 들어가더군요. 사실상 집안 살림과 애들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제 돈으로 감당했으니 저는 싱글맘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몸이 고된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도 5년 만에 남편이 빚 변제를 마쳤을 때는 희망이 언뜻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이제는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남편은 빚을 다 갚고 나자 몇 년 전에 자기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모두 기억에서 지운 것 같았어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칠렐레 팔렐레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며 좀처럼 집에 붙어있질 않는 겁니다. 덕분에 저는 또다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요.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당신 잠들자마자 들어왔어. 왜? 기다렸어? 내가 늦을 거라고 했잖아. 뭐 하느라 그렇게 백날 첫날 늦게 들어오냐고. 아, 어제 이사님이랑 한잔 했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일일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놈의 회사 이사란 사람은 허구한 날 술을 먹어? 그것도 당신이랑만? 그럼 이사님이 날 예뻐하시는 걸 어떡해. 내가 일을 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여보, 직장 상사가 날 예뻐하면 좋아해야지. 왜 자꾸만 화를 내? 빚 다 갚았다며? 그럼 이제 당신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서 받아먹기만 할 거야? 당신 월급은 당신 술 처먹고 다니는 데나 쓰고 먹고 자는 건 한 푼도 안 드리겠다는 거야? 나도 시드머니를 모아야지 여보. 성공한 사장님인 당신이랑 나랑 같아? 그리고 남자가 돈이 너무 없으면 밖에 나가서도 면이 안 서요.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시끄럽고 월급 다 어땠냐고. 평소처럼 두루뭉실 넘기려던 남편은 저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는데요. 얘기를 들은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글쎄 남편이라는 놈이 빚 다 갚자마자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에 주식을 잔뜩 산 거예요. 심지어 빚을 완전히 갚기 전부터 조금씩 돈이 주식에 새고 있었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서 라는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상을 엎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또다시 미안하다고 빌고 저는 아무리 화를 내도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남편의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월급에서 딱 반을 잘라 남편의 용돈으로 주었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살림에 보태 썼어요. 삐쩍 말랐던 아이들한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사주고 하니 애들도 좋아했죠. 남편의 월급은 딱 그 정도였고 저희 형편은 여전히 좋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는 곳도 처음 신혼집에서 나와 이사했던 그 집 그대로 살고 있었고 새 옷 한 번 사입어 본 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빚 다 갚았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는 겁니다. 주말이나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였어요. 애들 생일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는 돈 100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쓰더군요. 저라고 가족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해주겠어요. 하지만 형편에 알맞게 써야 하잖아요. 애들도 집안 사정을 알아서 선물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아빠라는 인간 혼자 철딱서니 없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혼자는 아니었네요. 철딱서니 없는 것만 쏙 빼닮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저 비싼 선물 받았다고 좋아라 하더군요. 정작 저희가 빚더미에 허덕일 때는 이런 한 장도 돕질 않았으면서요. 당신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아무리 생일이고 명절이라 그래도 그렇지 매번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댈 거야? 저축이라는 건 안 하니? 당신이 주는 용돈 안에서 하는 거잖아. 이것도 뭐라고 하면 어떡해. 뭐가 용돈 안에서 하는 일이야.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괜히 효도관광 얘기 꺼내가지고 200만 원 날아간 건 전부 생활비 모아둔 거에서 나간 거야. 그럼 우리 엄마도 그동안 우리 형편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받으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않아? 나 땡땡기업 다닐 때는 늘 이 정도 해드렸었어. 내 돈일 때는 안 아깝고 당신 돈이니 아깝다는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내 돈이 어딨어 지금? 내 돈이라고? 눈이 있으면 봐봐. 내가 번 돈 중에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10,000원 한 장이라도 있는지. 당신 용돈 받았다고 칠렐레 팔렐레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좋은 거 사입고 돌아다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하다며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이번엔 내쫓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남편한테서 어떻게 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얘,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그렇게 표독스럽게 돈만 밝힐 수 있니?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희 집에 발 끓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나한테 돈 좀 들어가면 펄펄 떠는 거야? 처음엔 안 그러더니 어쩜 이렇게 못나지니?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저희 집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한창 힘들 때 1원 한 장이라도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사정은 하나도 고려 안 하시고 받아먹으려고만 하세요? 뭐? 어떻게 네 시애미한테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용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너 처음 시집 왔을 때 생각해봐라. 우리는 너한테 더 많이 해줬었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좀.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냐고요. 어머님, 더 이상 부자 아니세요. 어머님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아놓은 재산 하나도 없는 알거지나 다름이 없어요. 그간 애 키우는데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 양반이라고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두 사람한테 할 말 없어요. 앞으로 남편이 자기 용돈으로 뭐 해주겠다고 하는 건 그래요, 안 말릴게요. 그렇지만 제 돈은 못 드리겠네요. 어머님도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버릇없다고 욕을 하던 말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가도 수백 번 다시 생각해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요즘에야 자기 행복 찾는 걸 1순위로 여긴다지만 저희 때문에도 애 엄마가 이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며 참는 줄도 모르고 철없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삐진 티를 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묵묵히 야채를 팔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특히나 애들이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명절 때도 굳이 만날 일이 없어졌죠. 아이들도 원치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심하게 안 좋아진 저는 남편과도 거의 말을 안 하며 지냈답니다. 그 사이 저는 첫째 아이의 도움으로 야채들을 온라인상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한 첫째는 하루 날 잡고 가게에서 뚝딱뚝딱 컴퓨터를 만지더니 저에게 어떻게 주문을 받고 어떻게 물건을 보내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면서요. 어려서부터 가게 일을 틈틈이 도와주었던 저희 아이들은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도 있고 안 그래도 예전처럼 일하기 버거운 중인 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제가 힘들게 고생해서 그래도 애들을 잘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답니다. 첫째 아이의 말처럼 저는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저는 그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어요. 저축해온 돈으로 제대로 쓰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부동산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으며 알아봤거든요. 사장님의 조언을 토대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녀 보고 끊임없이 살펴본 끝에 드디어 조건에 딱 맞는 아파트를 찾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수 있고 또 애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씩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이었죠. 제 명의의 아파트가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아이들이 학생일 때 진작 이렇게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이들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제가 많이 보태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세어보니 햇수로는 12년 만에 다시 남의 집이 아닌
자가에 살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죠. 하루하루 새 집에 들어가는 게 기다려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놈은 제 행복을 앗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인지 기어이 고춧가루를 뿌리더군요. 이사 날짜가 한 달도 안 남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 아파트는 엄마들이고 우리는 계속 여기 지내는 게 어때?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 헛소리에는 이제 화도 안 난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발 닦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는 아이들도 다 컸는데 굳이 새 집은 필요 없잖아. 엄마 맨날 정원 관리하시고 그러시는 거 힘들다고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 우리는 여지껏 이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거기는 그냥 엄마 사시라고 하자. 거긴 내 돈으로 산 4명이 아파트야.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그 집 다른 사람한테 넘길 생각 없고 당신 1원 한 장 안 보태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딴 소리를 해? 어머님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 집 내놓고 들어가시라고 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치들이 없니? 피곤하니까 그만 조용히 해. 새 아파트 비밀번호 안 알려주기 전에.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돈 좀 벌었다고 그게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줄 알아? 틈만 나면 집에서 쫓아낸다. 새 집에 안 데리고 간다. 협박이나 하고. 아니, 우리 엄마 연세가 얼만데 그것도 하나 못 내드려? 거기서 뭐 엄마가 평생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냐고. 당신 진짜 어쩜 그렇게 욕심만 가득하냐? 놀고 자빠졌다. 어머님 지금도 연세 많이 안 드셨고 정정해. 당신이 허구한 날 이딴 식으로 내 속을 긁어대는데 이러다가 내가 어머님보다 먼저 가게 생겼다. 제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얌전히나 있어.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진 인간이라 더 들을 것도 없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남편을 아예 무시해버렸죠. 남편도 더 이상 별 말이 없이 있길래 저는 다시 하루하루 일과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12년이나 살던 집에서 나가려니 처분할 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당일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제가 눈물을 보이자 아들, 딸들이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줬죠. 저희 셋이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남편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멀뚱히 있더라고요. 당최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길래 혼자 정신이 딴 데 팔렸나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알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새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오니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하나 있더군요. 어리둥절한 채로 집 안에 들어가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않고 손에 든 장바구니도 놓지 않고 집 안을 살펴봤어요. 아이들도 방에 없고 안방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신 겁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제 집 안방에 떡하니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퇴근이 늦구나. 무슨 일이냐니? 여기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하냐? 네, 이상하죠. 거의 뭐 몇 년 동안이나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니까요. 남편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일권이가 들어와 있으라고 하더구나. 일권이 말대로
안방이 크고 좋으니 난 여기서 지내도록 하마. 내 짐은 별로 많지는 않아. 나는 뭐 잔뜩 들여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 네 짐들도 어서 빼거라. 이번 주 내에는 정리 마칠 수 있겠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여긴 제 안방이에요. 이 집도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아파트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주세요. 허락 없이 저희 집 오시는 거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요. 불쾌합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오라고 한 거다. 우리 아들은 이 집 사람 아니니? 어쩜 너는 세월이 지날수록 고약해지기만 하니. 나가시라고요. 어머님 아들 여지껏 내쫓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고뭉치를 데리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님은 2년이다 2년. 어쩜 너는 2년 동안이나 연락 한 번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 안 하고 기다렸건만 오늘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아주 나 죽을 때까지 목소리 한번 못 들어봤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우리한테 못되게 굴 수가 있니?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때는 부잣집이라며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대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부잣집이라고 좋아했어요. 그때도 이미 재산은 거덜난 상태였잖아요. 그동안 뭐 도와주신 게 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구세요. 도와주시기는커녕 틈만 나면 단물 빨아먹을 거 없는지만 궁금하셨던 분이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좀 나가시라고요. 못 나가. 네가 그런 식으로 구는 거 더는 못 참겠다. 나 때는 시어머니고 남편이라면은 아주 하늘 떠받들듯 받들어 모셨어. 오냐오냐 잘해주니까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네 시엠이야 이거 사.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강제로 시어머니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찌나 힘이 센지 도저히 끌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대 기둥을 잡고 버티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손을 강제로 떼어내려 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악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 바닥을 굴렀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잡혀서 마구 휘둘렀더니 시어머니도 악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쏟아진 장바구니 안에 있던 당근을 집었다는 걸 보았어요. 나가요. 나가라고요. 당신은 내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제발 썩 나가라고. 당신 아들 내일 당장 환불할 거니까. 이제 그 인간도 내 남편 아니고 당신도 내 시어머니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큼 참고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경찰 불러서 내쫓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내 당근에 더 맞아볼래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끌어내는데 성공했고 그때 마침 집에 귀가하던 둘째 아이가 저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같이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시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듯 엉엉 울며 난동을 피웠는데 잠시 후에 귀가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발견하곤 데리고 가더군요. 저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된 둘째 애가 저를 도와주었죠. 한참 후에 집에 들어오려던 남편은
비밀번호가 바뀐 걸 깨닫고는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무시했고 결국 남편은 잠잠해지더군요. 첫째 아이한테는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용돈을 쥐어주며 이야기하니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한동안 씩씩대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 저를 계속 위로해 주었고 다음날 강의를 빼서라도 저랑 같이 있어주겠다고 해주었죠. 그게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저는 둘째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출을 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시댁으로 보내버렸답니다. 서류를 확인한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집으로 찾아와 문 밖에서 난동을 피우더군요. 그때는 저도 이판사판이라 아이들이랑 같이 문 열고 나가서 싸웠어요. 뭘 잘했다고 소란이야? 미쳤어? 얼씨구, 애들까지 대동해서 지금 나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을 주겠대?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안방에서만 지내시게 하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뭔데 그런 결정을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혼자 결정하냐고.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할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님 안으로 들인 건 무슨 심보야?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지.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부모님 공경도 안 하고 네 새끼들까지 이렇게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도록 키워놓은 게 지금 그게 잘한 짓이야? 여태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 같은 사고뭉치랑 살면서 내 힘으로 애들 여기까지 키웠으니 애들이 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똑바로 된 인간이었으면 일이 이렇게 됐겠냐고.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이대로는 못 찍지.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내가 아주 위자료 왕창 뜯어내서 거덜을 내줄 거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돌아갔고 정말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는 모양이더군요. 남편의 월급을 제가 관리했다 보니 남편이 카드를 긁으면 저한테 결제 내역에 문자가 왔는데 여기저기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비용들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아무리 기다려도 소장은 날아오지 않았고 며칠 후 또다시 집 앞으로 찾아온 남편은 제 앞에서 태도를 싹 바꿔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우리 엄마 효도해드리려고만 생각했지 당신한테 그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애쓴다. 됐고 당신이 도장 안 찍겠다면 내가 소장 날릴 테니까 가서 얌전히 기다리기나 해. 안 그래도 당신 짐 시댁으로 어제 붙였으니까 이제 돌아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진짜 경찰을 불러서 내쫓을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아니 잠깐만. 여보, 우리 잠깐만 어디 가서 얘기 좀. 여보. 그때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집 앞에 있는 아빠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더군요. 기껏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추한 말로를 애들이 보게 된 게 더 안 좋은 선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며칠 더 집 앞으로 쳐다오다가 결국 크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얌전히 이혼당했답니다. 지금은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혼한 뒤로
몇 년이나 흘러서 그 이상 그 둘이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아마 정신 못 차리고 가진 돈도 탕진하면서 살겠죠 뭐. 아이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제게 참 많은 힘이 되어줬어요. 우리 애들은 보면 그나마 제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참 감사한 일이죠. 부모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고 형편도 좋지 않았음에도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자기 살 길을 착실하게 찾아갔고 돈도 잘 벌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혼 후 한동안 집에서 셋이 지내다가 얼마 전 둘째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첫째 딸과 둘만 지내고 있는데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날로 인생이 펴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다 제 앞가림을 잘 하니 저도 그간 제가 못 누려본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녁에는 신나게 줌바 댄스도 배우고 지난해에는 저희 딸과 태국 여행도 다녀왔죠. 비 온 뒤 맑은 날처럼 제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되던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나니 제 인생은 행복한 날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